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44살이며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남편은 48살입니다. 그리고 12살에 9살 딸 둘이 있고요. 쓰디쓴 아픈 기억 때문에 매일 술로 지새우던 남편은 막내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술을 안 먹은 지 지금 1년이 되었네요. 그럼 2년 전에 있었던 저희 가족의 사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과 시댁집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집은 차로 40분은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시댁에 많이 놀러를 갔었고 걸어서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큰딸이 동생 잘 데리고 다니면서 할머니 집 다녀온다며 학교 끝나면 둘이 시댁집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에 남편 퇴근하면 항상 데리고 오는 시기였죠. 가끔 남편이 야근하는 경우에는 제가 데리러 갑니다. 매일 어머님 집에 가서는 할머니와 같이 노는 게 좋다며 자고 간다고 생떼 부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럴 때마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힘드니까 쉬어야 한다면서 힘들게 데리고 오곤 했네요. 어머님께서는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이들 한 번이라도 더 보면 좋다면서 아침에 학교 같이 가주겠다면서 가끔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로 어머님께서는 저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조금 질투 아닌 질투를 했었고 남편은 저런 것도 한때라면서 머리 크면 친구들이랑 놀기 바쁘다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같이 있게 해주는 게 좋은 거라며 저에게 질투하지 말라면서 놀려댔네요. 시댁과의 사이가 좋으니 주변 분들께서도 부럽다며 자기 시어머니는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면서 학교 등교까지 해주는 저희 어머님을 같은 학교 학부모분들께서 부러워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깨가 올라가면서 어머님 자랑을 많이 하곤 했네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번개가 치던 날 할머니가 해주신 김치 부침개가 먹고 싶다면서 아침부터 쌩 난리를 친 아이들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있으니 내일 가라고 저는 타일렀고 심통이 나서는 바로 큰딸이 어머님께 전화를 하더니 보고 싶다고 난리를 치길래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비바람을 다 맞으시면서 오셨습니다. 온몸이 다 젖은 상태에서 웃으면서 아이들을 안아줬고 들고 오신 물건은 김치 부침개를 하려고 만든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거 그냥 재료 섞어서 부치기만 하면 되니까 아이들 간식으로 줘라. 그거 먹고 싶다고 난리도 아니던데 내가 안 올 수 있겠니? 우리 이쁜 아가들 보려면 이 정도쯤이야 한 것도 아니다. 어머님, 그래도 비 많이 오는데 비 그치고 오시지. 그리고 이런 건 저도 만들 수 있는데 힘들게 만들어 오셨어요. 너는 집안일 하느라 바쁘잖니. 나는 집에서 하는 것도 없는데 이런 거 하면서 운동이다 생각하는 거란다. 걱정 말고 어서 애들 간식 만들어 주거라. 갈아입을 옷이랑 수건 좀 부탁하네. 그렇게 저는 어머님 갈아입으실 옷을 드렸고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에 저 또한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구나 그렇지 가정이 화목하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비가 그치자 아버님 식사 차려 드려야 한다며 일어난 어머님을 보고 우리 아이들은 같이 가겠다면서 양쪽으로 손을 꼭 잡았고 저는 오늘은 안 된다고 하면서 약간 언성을 높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날따라 좀 피곤해 보이시는 어머님께서는 엄마 말 따르라면서 아이들을 잘 타이르셨고 그렇게 남편 퇴근 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최근 들어 많이 피곤해 보이시고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 어머님이 걱정되어 전화통화로 잘 들어가셨는지 확인하면서 어디 안 좋은 데 있으시냐고 물어봤지만 최근에 잠을 잘 못 자는 것 빼고는 괜찮다면서 걱정 말라는 말과 함께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남편 아침밥 차려주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밀린 집안일 끝내고 장을 보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남편 아침밥 차려주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밀린 집안일을 끝내고 장을 보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구르마를 끌며 동네 마트까지 들어서려 하는데 반대편에서 어머님을 봤고 어머님이 들어가신 곳은 사진관이었습니다. 사진관에는 무슨 일로 들어가시는 거지 생각하며 가보려고 하는 찰나에 마트에서 타임 세일을 외치기 시작했고 저 또한 아끼며 사는 주부였기 때문에 아줌마를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괜찮은 과일과 야채를 득템해 모두 카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장을 보고 구루마에 물건을 넣은 다음 사진관을 가보니 어머님께서는 벌써 다른 곳으로 가셨는지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저는 나중에 통화해봐야겠다 생각하며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도착을 하고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도어록에 혈흔이 묻어 있었고 그걸 본 저는 경악하며 놀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정말 닫혀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문틈으로 쳐다봤고 저희 집 안에서는 어머님께서 화장실에 웅크리고 있는 게 현관에서 보였습니다. 저는 보자마자 달려 들어갔고 화장실은 온통 붉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디 다치신 거예요? 어머님 정신을 차려보세요. 뭘 그리 호들갑이냐.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지.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너희 집에 비밀번호 함부로 누르고 들어와서 미안하구나. 잠시 너희 집에서 누워있다 가야겠다. 남은 여보로 좀 줄 수 있겠니? 봉지도 좀 주거라. 옷 챙겨가야 되니까. 어머님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남편에게 전화할게요. 예, 그러지 말래도 괜찮다니까. 뭘 그렇게 난리냐. 빨리 옷 좀 주거라. 눕고 싶구나. 그렇게 어머님께서 다그치시자 저는 어쩔 수 없이 갈아입을 옷을 드렸고 검은 봉지에 어머님의 옷을 넣어드렸습니다. 힘들게 일어나서서는 작은 방에 누우셔서 미동조차 없이 가만히 계셨고 저는 너무 많은 생각과 동시에 걱정이 돼서 옆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돼서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우시더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어미야, 내가 미안하구나. 이런 모습이나 보이고. 나이 먹으니 이제 정말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긴 어딜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당장 병원 가서 치료 받아요. 제발요. 살 날 얼마나 남았다고. 그냥 병원 가서 좋아질 것 하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네 시아버지랑 저번에 갔다 왔다. 그래요? 병원에선 뭐라고 하는데요? 큰 병이래요? 다녀오셨으면 치료를 받으셔야죠. 병원에서는 이미 늦었다고 하더라고. 위암 말기란다. 마음에 준비하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아까 사진관도 다녀왔다. 다음 주에 나온다던데 잘 나왔으면 좋겠네. 뭐라고요? 위암 말기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요? 아버님도 알고 계셨으면서 이런 일을 모른 척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네요. 우린 한 가족이잖아요. 지금 당장 병원 가는 걸로 해요.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수도 없다고 하는데 뭘 병원에 간다고 하니. 그리고 내가 너한테 알리지 말라고 말했다. 좋을 거 하나 없는데 뭐하러 말하니. 어차피 세월 지나면 모두 다 가는 인생 좀 일찍 떠난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호들갑 그만 떨어라. 이제 시험이 가야겠다. 절대 우리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거라. 알겠니? 특히 아이들한테는 더욱더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는 힘겹게 일어나셔서 집으로 가신다면서 나가셨습니다. 집까지 같이 가드린다고 했지만 아이들 올 시간이고 남편 퇴근하면 저녁 준비도 해야 하니 나오지 말라는 말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셨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펑펑 울었고 계속해서 진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큰딸은 학교에서 나오면서 할머니 만났다면서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놀겠다며 저에게 허락을 받으려 하길래 할머니 몸이 많이 안 좋으니 오늘 말고 다음에 가라고 말했지만 제 말은 귓등으로 듣고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고 아이를 데리러 나갔는데 벌써 한참 멀리 가버린 아이들에게 소리치며 빨리 오라고 했지만 제 말이 들리지 않는지 양쪽에 큰딸과 작은딸이 손을 잡고 어머님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너에서 제 시야에서 사라진 아이들과 어머님을 쫓으려 뛰어갔고
갑자기 엄청나게 큰 소리와 함께 너무 놀라 아이들이 있던 곳으로 빠르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보게 된 충격적인 장면에 주저앉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뜨지 않았고 어머님께서도 눈을 뜨지 않은 상태에서 셋이 뭉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곳에는 벽을 들이받고 있는 차가 있었으며 거기에서 내린 사람들은 목덜미를 잡으며 몇 명의 남자가 내렸는데 다름 아닌 학생들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이 상황을 본 학생들은 도망을 쳤습니다. 저는 아이들 잡는 것보다는 우리 가족이 걱정이 되어 다리가 풀린 상태로 기어갔고 주변 사람들은 저희 상황을 보고 신고를 했으며 아이들은 눈을 뜨며 정신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움직이지 말고 누워있으라며 아이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했고 크게 다친 상태에서 움직이면 신경을 다칠 수도 있으니 119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서 아이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겪어버린 아이들은 충격에 휩싸였는지 깨어나지 못하는 어머님을 바라보며 울기 시작했고 그렇게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저희 모두 일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저희 가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눈물만 흘리며 통곡했네요. 경찰분들께 운전하던 아이들을 체포했다는 말을 들었고 사고 난 소식을 들은 남편과 아버님께서는 한 걸음에 달려와 어머님 상태를 확인한 후 남편은 오열하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삼키셨고 경찰분께서 저에게 다가와서 사고 난 차가 있던 녹화가 된 블랙박스의 사고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달려오는 차를 보고 온 아이들을 끌어안으셨고 그렇게 뒤에서 들이받은 차로 인해 튕겨져 나가면서까지 손을 놓지 않고 아이들을 붙잡고 있던 블랙박스 영상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땅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고를 낸 아이들은 학생이라는 명분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없었고 그저 부모님들만 오셔서는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리신 어머님 때문에 남편은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영정사진을 끌어안은 채 거의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매일같이 술을 마셨고 이런 모습을 보며 아이들 또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8살이었던 막내딸이 남편에게 할머니가 하늘에서 이런 모습 보면 좋아하지 않으실 거라고 우리 이렇게 그냥 놔두면 할머니 슬퍼할 거라는 말을 하면서 남편은 딸의 한마디 말에 아빠가 미안하다면서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그때 이후로 술을 입에 대지 않게 되었네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모두 회복이 된 상태이지만 막내딸이 가끔 맛있는 거 먹을 때나 바람 쐬러 나가면 할머니가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면서 내뱉은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네요. 그만큼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어머님, 하늘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그동안 제가 잘 못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지금 아이들은 아픈 곳 없이 잘 크고 있어요. 모두 어머님 덕분이에요. 아낌없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바르게 잘 크고 있네요. 아버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저희랑 함께 지내고 있어요. 언제나 저희의 나무가 되어주신 어머니, 그동안 저희 가족에게 아낌없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사랑합니다.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다들 결혼 준비하면서 이래저래 갈등 때문에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이유로 제가 파혼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마케팅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직장 동료의 소개팅을 대신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저 커피나 한 잔 마시고 올 생각으로 나간 자리에서 그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소개팅 대타로 나온 줄 알면서도 그 사람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호감을 느꼈고 몇 차례 더 만난 후 교제를 시작했어요.
음식 취향도 비슷하고 관심사도 비슷하다 보니 카페에서 수다 떨기 시작하면 두세 시간이 훌쩍 가기 마련이었죠. 이 남자와 결혼하면 적어도 심심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이하게도 그는 유독 본인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자신은 보험왕인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며 자랑을 한 보따리씩 늘어놓곤 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길래 남자친구가 저렇게까지 말하나 궁금해질 정도였거든요. 3년을 뜨겁게 만나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도 자랑하던 보험왕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 뵙게 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님께서는 보험왕답게 첫 만남부터 남다르셨죠. 어머, 얘기 많이 들었다. 네가 지영이구나. 너 보험은 얼마나 들어놨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가 당황하자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이런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냐며 눈치를 주셨어요. 예비 시모도 머쓱해하시며 웃어 넘기시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저 어머님의 직업병이겠거니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이게 시작이라고는 생각도 못한 채로 말이죠. 식사가 끝나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들어서는 순간 여기가 보험왕의 집이라는 걸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수많은 트로피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예비 시모께서는 보험왕이라는 타이틀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예, 이거 한번 봐봐. 내가 처음 받은 보험왕 트로피다. 예비 시모의 트로피 자랑은 끊일 줄을 몰랐고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더니 내미셨어요. 너 아까 보니까 안보험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특별히 조건 좋게 해서 하나 설계해주마. 월 8만 원이면 되니까 너도 부담은 없을 거야.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안보험은 필수로 있어야 해. 라며 안보험을 추천하셨어요. 저도 결혼 앞두고 안보험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터라 좋은 마음으로 가입하게 되었어요. 예비 시부모님과 첫 만남 이후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뭔가 마음속 한구석에 찜찜함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그건 바로 예비 시어머니께서 상견례 자리에서도 보험 이야기를 하지 않으실까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그리고 상견례 때 예비 시모께서는 여지없이 저희 부모님께 보험 이야기를 하셨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았지만 제가 이리저리 말 돌리면서 무사히 상견례를 마칠 수 있었어요. 정확히는 무사히 마쳤다고 생각하고 지나가게 되었죠. 그 후로도 예비 시모의 보험 가입 요구는 계속되었어요. 하루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예비 시모께서 회사 근처에 오셨다면서 점심을 함께 먹게 되었어요. 애기야, 어서 오너라. 아들밖에 없는 내가 이렇게 딸 자식 같은 며느리가 생기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구나. 다름이 아니라 요번에 내가 알아보니까 너 우리 진우랑 결혼하면 바로 아기도 가져야 하지 않겠니? 우리 손주를 위한 예비보험 하나 들어보는 게 어떻니? 앉자마자 또 보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평소 보험 가입 전화를 받으면 듣지도 않고 끊어버렸거든요.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라 정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혼란스러웠어요. 계속 의미 없는 보험 가입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남자친구에게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해봤어요. 자기야, 사실은 말이야. 어머님께서 전화하셔서 또 보험 가입을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월급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들어가 있는 보험만 해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내가 거절하는 것보다 자기가 어머님께 좀 말씀드리면 안 되겠어? 남자친구는 자신이 잘 말씀드리겠다며 저를 달랬어요. 그 덕분인지 그 후로 예비 시모로부터의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웨딩 촬영까지 마치고 결혼이 임박할 즈음 친정엄마가 저를 불러 앉히시더라고요. 지영아, 이걸 말해야 할지 고민 많이 했는데 넌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엄마는 망설이시며 힘겹게 입을 떼셨어요. 그 내용은 정말 상상도 못 해본 황당한 이야기였죠. 상견례가 끝난 이후 예비 시모께서는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했고 보험 가입을 권했다고 하더군요. 남들 부탁도 들어주는 판에 사돈 부탁 하나 못 들어주겠나 하는 마음으로 엄마 아빠 모두 보험을 하나씩 가입했다고 했어요. 여기까지만 하셨어도 이렇게까지 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예비 시모는 그 후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보험을 권유했고 엄마도 계속되는 보험 가입 요구에 난감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황당했던 건 따로 있었어요. 그런 보험 가입 요구를 단지 친정 부모님들에게만 한 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저번 주에 있었던 할머니 제삿날 가족들 사이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희 친척들에게도 제가 추천해서 전화 드렸다면서 보험 장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재수 씨, 지영이 예비 시모 될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보험이 있다고 하는데도 매일매일 전화해서 보험 가입하라는 통에 이골이 날 지경이에요. 지영이가 추천해서 전화했다고 하니 안 받을 수도 없고. 아유, 정말 징해요, 징해. 큰아버지께서는 저렇게 징한 사람 처음 봤다면서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제 혼삿길에 방해가 될까 싶어 있는 보험까지 하시고 새로 보험 들었다고요. 큰아버지뿐만 아니라 고모, 삼촌, 심지어 제 사촌 오빠, 동생들에게까지 전화해서 가입 권유를 한다고 하니 도대체 저희 친척들 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한 건지. 아무리 그래도 아직 예비 며느리의 얼굴도 본 적 없는 친척들에게까지 전화해서 보험을 파는 예비 시모의 모습에 정말 정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괜히 저 때문에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해지고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비 시모를 찾아갔어요. 제가 찾아갔을 때도 보험 팔고 계신지 연신 전화통을 붙잡고 계셨고 30분이 지나서야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니 갑자기? 갑자기 찾아온 예비 며느리의 모습에 약간은 당황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저희 친척들한테도 보험 가입하라고 전화하셨어요? 도대체 어디서 저희 친척 번호를 아시고 전화하신 거예요? 예비 시모께서는 청첩장 명부에 적힌 번호를 보고 전화하셨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가족들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한테도 제 이름 대면서 연락했더라고요. 너 지금 네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무슨 짓이야?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큰 소리 내는 게 어딨니? 이제 우리도 가족 될 사이인데 너희 친척도 다 가족 아니니? 가족들끼리 좋은 거 추천해 줄 수도 있는 거지. 어머님, 제가 추천해줘서 전화했다고 하셨다면서요. 제가 언제 어머님한테 저희 가족들한테 보험 추천하라고 했어요. 제가 보험 3개나 가입해 드렸잖아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멀쩡히 잘 들고 있던 보험회사 깨고 어머님 도와드린다고 보험 넣어드렸고요. 그런데 사촌 친척들한테까지 그러시는 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제가 추천해서 전화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끊지도 못하고 저는 그 사람들한테 뭐가 돼요? 결혼 전에 얼굴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시는 건 저는 실례라고 생각해요. 예비 시모께서는 본인이 뭘 잘못했냐며 오히려 역정을 내셨고 그 모습에 이런 사람을 내 시모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 결혼을 꼭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네가 이런 애인지 정말 몰랐다. 겨우 이런 일 가지고 시엠이 될 사람한테 소리나 지르고. 너 이런 거 진우는 알고 있니? 아우 정말 말세다 말세야. 그때 마침 남자친구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자기 엄마와 제가 큰 소리 내는 모습을 보고는 다짜고짜 저에게 버럭 화를 냈어요. 야, 너 미쳤어? 네가 왜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남자친구는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며 화를 내는 거예요. 간신히 잡고 있던 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고 저도 더 이상 눈에 뵈는 게 없어졌어요. 넌 너희 엄마가 무슨 짓 했는지는 알고 나한테 화내는 거야? 너 한 달 뒤에 내 남편 될 사람 아니야? 이런 일을 봤으면 적어도 나한테 무슨 일인지는 물어봐야지. 너희 엄마? 너 지금 이거 선 넘는 거야. 예비 시모는 본인이 보험 설계사로서 며느리 될 사람 집안도 직접 관리해주겠다고 좋은 뜻으로 나선 거라더군요. 자기니까 이 정도 조건으로 보험 가입 시켜준 거지 어디 가서 돈 줘로 못 드는 보험이라며 오히려 제 행동이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조건이면 차도 없는 사람한테 운전자 특약 나오는 게 좋은 조건이에요? 멀쩡히 잘 놓고 있던 보험도 해지시키고 보험 들라고 했으면 적어도 조건이라도 좋게 넣어주지 쓸데없는 거 덕지덕지 붙여서 그 비싼 보험 들라고 하셨나요? 저희 친정 아빠가 가입한 보험이 너무 비싼 것 같아 세부 내역을 살펴보니까 전혀 필요도 없는 특약들로 도배되어 있었고 심지어 차도 없는 제 사촌 동생의 보험은 운전자 관련 보험으로 가득 차 있었대요. 제 이야기를 듣던 예비 시모는 아들 눈치를 보며 말을 이어나가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미리미리 대비한 거지. 보험이 뭐니? 대비하는 거 아니겠어?
내가 다 파악해서 설계한 건데 내가 비싼 보험 들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다는 거니? 지영아, 우리 엄마가 설마 그러셨겠어? 너도 참 의심이 과하면 그것도 병이야. 가족들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그 보험 몇 개 들어줬다고 이러는 건 아니지 정말. 빨리 엄마한테 사과드려. 자초지종을 다 듣고도 자기 엄마 편만 들면서 저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남자친구였고 눈치 보던 예비 시모는 지 아들의 지원 사격에 한술 더 뜨더라고요. 진우야, 그만해라. 나는 제 부모가 내 앞에 와서 빌기 전까지는 사과를 받을 마음이 없구나. 아니라면 너희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구나. 이런 걸 보고 방귀 낀 놈이 성질낸다고 했나요? 결혼하려면 우리 부모가 와서 빌라니. 얼씨구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저도 댁 아들하고 결혼할 생각 싹 사라졌어요. 결혼하기 전에 당신 집안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돼서 오히려 다행이에요. 결혼을 빌미로 저를 겁주려고 하던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는 제 파혼 선언에 순간 망부석이 되었고 그제서야 남자친구는 상황 파악이 되는 듯 했는데요. 지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엄마가 그냥 화가 나서 한 말 가지고 결혼을 안 한다니. 너도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지? 우리 엄마도 잘못한 거 알고 있을 거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방금까지 자기 엄마한테 사과하라던 인간이 갑자기 저렇게 벌벌기면서 사과한다니. 내가 평생을 함께 가기로 약속한 인간이 겨우 이런 인간이었나 싶어 지난 3년이 후회됐어요. 저런 집안이랑 결혼으로 엮이지 않은 건 다행이었지만 결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파오는 저에게도 많은 정리가 필요했어요. 보험팔이 그 여자 때문에 가입한 보험들 다 해지하고 금전적으로도 보상해 드리면서 알아보다 보니 정말 그 여자 보험팔이가 아니라 거의 사기꾼이더라고요. 차도 없는 애한테 운전 특약을 넣는 것도 모자라 암보험에 골절비 특약이라니.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보험회사로 전화해서 따져 물었더니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그 여자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야! 파혼하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보험을 다 철회해? 그리고 내가 사기를 쳐? 너 정말 미쳤어? 나 이번에 보험왕 못 되면 너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네 인생 다 망가뜨릴 거야. 아직까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그 여자는 사과는커녕 자기 보험왕 떨어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질을 해댔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말씀 다 하셨어요. 지금까지 녹취도 됐고요. 당신 나 방금 협박한 거 맞죠? 당신 회사에서도 제발 금감원에는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살살 빌던데 보험 계약을 그따위로 해놓고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보험왕? 당신은 그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쪽 회사에서도 철저하게 조사한다니까 감찰 받을 준비하세요.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방금까지 악쓰며 가만두지 않겠다던 그 여자가 막 훌쩍대면서 용서를 빌기 시작했는데요. 얘야, 우리가 이렇게 됐어도 얼마 전까지 고부지간이 될 뻔한 사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꾸루라면 너 찾아가서 무릎이라로 꾸루마. 회사에 전화해서 없는 일로 해달라고 해줄 수 없겠니? 이제 와서 비참하게 매달리는 꼴이라니. 용서해 주기는커녕 정말 꿀밤이라도 한 대 치고 싶더군요. 저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그 여자를 금감원에 신고하고 본사에 필요한 서류들도 보냈어요. 저를 협박한 녹취록도 첨부해버렸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감찰 결과가 나왔는데 그 여자는 보험왕이 되기 위해 계약 내용도 계약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고 필요도 없는 특약 끼워넣기 계약으로 보험료를 뻥튀기 해왔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보험왕은커녕 회사로부터 소송까지 당하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제 협박건에 대해서는 제가 합의해주지 않았거든요. 벌금형을 받게 되었는데 아직도 그 여자가 제 이름 팔아서 가족들에게 사기보험 가입하게 한 것만 생각하면 분이 다 풀리지가 않습니다. 파혼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런 여자가 제 시어머니가 됐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요. 그 여자한테 꼭 한마디만 전하고 싶어요. 당신 같은 쓰레기 보험 설계사 하나 때문에 수많은 정직하게 일하는 보험 설계사들이 싸잡아서 욕먹는 거야.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인정받고 잘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